전북 남원에는 지역에 손꼽히는 관광 명소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보물 제281호 광안루인데요. 올해 2019년은 뜻깊은 해입니다. 광안루가 건립 600주년을 맞았기 때문이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또 소원이 또 이루어져서 저희 남원이 더욱더 더불어 잘 살고. 이를 기념하는 다채롭고 성대한 행사들로 광안루 일대는 연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안루 건립 600주년을 축하했는데요. 그런데요, 이 광안루를 누가 건립했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광안루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도령하고 춘향이? 이도령이랑 춘향이? 네. 왜 이도령하고 춘향이가 생각나요? 뭐 남원 하면은 그것밖에 모르겠네. 춘향이 춘향이? 예. 왜 또 춘향이가 생각나세요? 그 지조가 있잖아요.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춘향이하고 이도령? 춘향대전이죠. 춘향전? 지금 600주년이잖아요. 예. 누가 이렇게 세운지 아세요 혹시?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억은 없어요. 그건 잘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러세요? 예. 들으신 것처럼 광안루 하면 많은 이들이 춘향과 이도령을 먼저 떠올립니다. 두 청춘 남녀의 사랑의 무대이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이곳 광안루와 광안루원에는 천상의 아름다움과 이상 세계를 지상에 구현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 비밀의 세계로 한번 떠나볼까요? 그때여 춘향과 이도령이 사랑가로 한번 놀아보는디 이리 혼노라 헛고 놀자 이리 혼노라 헛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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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 나의 사랑이야 이리 내 사랑이로다 매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뜨뜨리고 강릉 맥정을 다르르르르르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좀 흠뻑떡 반간진 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속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지 지루지 허니 왜 가지 단참해 먹으려느냐 춘향전의 주요 무대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광안루. 과연 이 광안루는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남원시립국악단원인 김은원 씨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강안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조사해봤는데요. 원래 강안루가 광통루였다고 하던데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듣고 싶은데요. 이 광안루는 원래 황정수영의 광통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 강안루에 보면 강안루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가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강안루 기가 안에 있나요? 예. 광안루의 역사는 황혜정승이 세운 작은 누각 광통루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광안루 안에 있다고 하는데요. 광안루 안에 들어선 은원 씨를 반기는 수많은 편액. 이 많은 편액들 가운데 광안루의 역사를 품은 건 어떤 걸까요? 저기 지금 광안루기가 편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 편액의 광안루기는 황희정승의 셋째 아들 황수신이 쓴 것으로서 제일 자세하게 그때 상황을 갖다 잘 표현해 놓은 그런 광안루기가 되겠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
남원부의 남쪽으로 일이 떨어진 곳이에요. 일리는 지금 계산으로 해서 약 400m 정도가 되니까 약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지세가 높고 평탄하며 앞이 툭 트인 이런 장소에 이 황희정승이 누각을 짓고 그 누각을 광통루라고 이렇게 칭을 한 것이죠. 황희의 셋째 아들인 황수신이 쓴 광활루기에 따르면 황희정승이 남원 관하에서 800m 떨어진 곳, 그러니까 지금의 광활루원 근처에 작은 누각을 세우고 광통루라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지세가 높고 평평해 바람이 잘 통하는 데다 앞으로는 지리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마치 명주배를 펼쳐놓은 것처럼 아름답게 흐르는 곳에 누각을 세우고 산수를 즐긴 건데요. 지리산을 앞에 둔 탁 트인 경관. 1960년대 사진만 봐도 시야를 가로막는 높은 건물이 없고 넓은 요천이 흐르는 이곳이야말로 광통루를 세우기에 적합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죠. 광통루에 대해서 그 명칭에 대한 의미는 지금 뭐 기록상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추측컨대 넓을 광자에 통할 통자를 쓰기 때문에 아마 방금 지세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팽팽한 땅에 앞이 툭 트여서 우주의 만물을 갖다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선왕조를 통틀어 가장 명망 있는 재상으로 손꼽히는 황희정승. 그런데 그는 왜 남원으로 와서 광활루의 시작인 광통루를 지었던 걸까요? 장수 황씨의 먼 조상은 황공유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원래 이 황공유는 고려 명종 때 전중감으로서 이의방과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을 위험하게 돼서 그 원래 본관인 장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도 이제 그 또 위험하게 되니까 남원으로 이거를 하여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인 황간평은 재주가 매우 뛰어나서 성균관으로 들어가서 과거 공부를 했지만 급제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낙향을 하게 됩니다. 낙향을 해서 일제 서실을 만들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후손 중에 군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 군서라는 분이 과거에 급제해서 송도로 개경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그의 아들인 황희가 이제 낳게 됩니다. 그래서 황희정승은 이제 조선에 이제 벼슬을 하게 되면서 이제 크게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영의정까지 하게 되는데 태종 때 그 귀향을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셔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일제 서실이 쇠락해지니까 그곳을 허물고 이제 광통루라고 하는 조그마한 누각을 짓게 되는 것이죠. 조선 왕들의 총애를 받았던 황희. 하지만 태종이 양녕대군 대신 충녕대군, 즉 세종을 세자로 봉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해 남원으로 귀향을 오게 되는데요. 할아버지가 지었던 일제 서실터에 작은 누각인 광통루를 짓고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았습니다. 광통루 같은 누각과 비슷한 기능을 했던 건축물에 정자가 있는데요. 둘은 닮은 듯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각의 의미는 한자 어휘로 나무 목변에 2층 다락집을 올린 그런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영자 또한 고을 수령이라든지 상류 계층의 고위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누각이 조형이 되어지게 되고 정자는 민간 개인이 경영하는 그런 어떤 건물이기 때문에 물론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 산수 유람을 즐기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의미는 같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소박하면서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사적 생활을 영위하는 그러한 4년 동안 이곳 남원에 머물다 세종의 부름을 받고 다시 한양으로 올라간 황희정승. 그 후 광통루는 방치돼 쇠락했는데요. 그런 광통루가
새롭게 증축된 기록이 광활루기에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434년 남원부사 민여공이 사치스럽지 않으면서 누추하지도 않게 새로 누각을 지었고 이후 부사 유지례가 단청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볼품없이 방치된 지 10여 년 만에 남원 부사들에 의해 옛 명성을 되찾게 된 광통루. 그런데 이 광통루는 어떻게 광활루로 그 이름이 바뀐 걸까요? 황수신의 광활루기에 의하면 1444년 세종 26년에 하동부원군 정인지에 의해 광활루란 이름이 붙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동부원군 정인지 선생이 아마 여기를 한번 지나가셨던 거 봐요. 이때 이 광활루에 올라서 앞에 풍광을 보고 이곳은 이 지금 이 지상의 세계가 아니라 달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항아가 살았던 그 달나라의 궁전이 바로 강한청어부라고 온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한청어부와 같다. 이곳을 갖다 거기서 강한을 따와서 강활루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뀌게 되죠. 달 속에 있는 아름다운 궁전과 같아 붙여진 이름 광활루. 광활루 일대의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정인지의 이런 감탄에 절로 공감하게 되는데요. 하동부원군 정인지가 사용한 광한청허부란 말은 당나라 현종이 8월 보름 달에서 놀았는데 달 속 아름다운 궁전에 광한청허부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광한청허부는 아름다운 건물을 뜻하는 말이 됐는데요. 집현전 풍수학 총책임자로 역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정인지는 광활루 일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달나라 궁전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렇게 시원한데 그때는 얼마나 시원했을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식 건물의 그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광한이란 말은 아름다운 곳을 이르기도 하지만 시원한 곳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광활루는 여러모로 이 광한의 모든 의미를 잘 담아냈습니다. 황희정승이 건립한 광통루로부터 25년 후 하동부원군 정인지에 의해 얻게 된 이름 광활루.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곳 광활루에 운치를 더해주는 호수와 오작교는 없었는데요. 누가 이 호수와 다리를 조성한 걸까요? 원장님, 그럼 이 호수는 누가 만드는 건가요? 예, 이 호수는 남원 부사로 와 있던 장의국이 그때가 대개 1582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와 있던 전라도 관찰사가 송강정철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아마 서로 이렇게 의견들을 갖다 합쳐가지고 아마 여기에 요촌수를 끄집어들여서 여기에 호수를 은하수를 상징해서 호수를 만들게 되고 또 여기에다 정철 선생이 이 얘기를 해서 들으신 것처럼 광활루 앞에 있는 호수와 오작교는 전라도 관찰사 송강정철과 남원부사 장의국이 함께 조성한 건데요.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원군 읍지인 용성지에 남아 있습니다. 옛적에는 누앞에 다만 물이 가느다랗게 띠처럼 있었는데 감사정철이 크게 개척하고 이에 평평한 호반을 만들어 은한을 상징하였다. 황희정승이 광통루를 건립한 지 160여 년 후인 1582년 지리산에서 흘러온 요촌 물줄기를 막아 남원부사 장의국과 함께 광활루 앞에 호수를 만든 전라관찰사 정철. 옛 지도를 보면 남원성 주위로 요천이 흘렀음을 알 수 있는데요. 광활루 쪽으로 흐르던 가느다란 물줄기를 막아 지금의 호수를 만든 겁니다.
달의 궁전인 광안루 앞에 선녀들이 논일던 은하수가 조성되고, 여기에 은하수를 건너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 그리고 도교의 이상향인 삼신산을 상징하는 세 개의 섬이 조성되면서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광안루에 재현되는데요. 그렇다면 송강정철은 왜 이곳에 은하수와 삼신산을 조성해 놓은 걸까요?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찾아간 곳은 가사문학의 고장 담양입니다. 이곳 담양도 그 당시에는 남원부에 속한 지역이었는데요. 송강정철은 한양에서 태어났지만 부친이 을사사화에 연루돼 고초를 겪으면서 16살 때부터 관직에 나가기까지 10여 년 동안 이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서하당 김성원, 하서 김인우, 그리고 연항정가를 지은 송순과 교류하면서 학문과 문학적 소양을 닦게 되는데요. 특히 그는 이곳 치경정 주위의 아름다운 사계절의 풍경과 서하당 김성원에 대한 흠모의 정을 성산별곡이란 가사작품에 담아냈습니다. 치경정 뒤에는 성산별곡 12가 있는데요. 이 성산별곡을 보면 은하수를 건너뛰어 광안전에 올라있는 듯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당시 많은 유학자들은 세속에서 벗어나 무의자연의 삶을 추구하고 도가적인 이상세계를 현실에 구현하고자 했는데 송강정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그 넓은 연못 호수의 형태는 조선시대 전형은 네모골 형태의 중간에 원형 섬이 들어가는 방지 원도형의 형태가 한국 전형의 연못 조성 사례가 되어지게 되는데, 방지원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그 의미는 사각형 연못에 원형 섬을 두었다는 그런 어떤 형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상징적으로는 네모골 형태는 땅을, 그다음에 원형의 형태는 하늘을, 이러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조응에 의해서 아름다운 선경의 이상형의 세계가 지상에 펼쳐지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후대에 호안 외곽적으로는 약간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형태로 이렇게 변형된 것으로 보고, 이 호수 안에 펼쳐진 세 개의 섬은 원형 경관이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는. 하늘과 땅의 조화를 호수로 표현했다면 견우와 직녀가 7월 7석에 만나는 오작교는 천상과 지상을 잇는 다리를 상징합니다. 쌍무중의 모양을 본뜬 오작교는 그 길이가 58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홍해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형태적으로도 아주 특이한 그런 어떤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교각 하단부에 반원형의 구멍이 4개가 나 있는 사공교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 구멍은 말씀이신가요? 네. 이 오작교는 다른 다리와 다르게 4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형태는 반달형 형태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이 반달형 형태가 물을 만나 원형의 그런 어떤 형태를 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하늘을 이제 상징을 하게 되는데, 특히 여기서 펼쳐진 사라고 하는 숫자 의미가 중요한데, 이 사라고 하는 의미는 땅을 상징하는 사각형 사의 상수가 될 뿐만 아니고 동서남북 추나 추동의 그런 어떤 계절적인 요인도 이 안에 이제 내재가 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라고 하는 숫자와 이 반원형이 물을 만나서 원을 이루는 그런 어떤 가치, 그래서 사각형과 원형이 이루어진 하늘과 땅의 원리, 이런 것들이 여기 조응이 돼서 다리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물에 사람이 통행하는 그런 어떤 가교 역할을 통해 가지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이 하나의 공간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작교가 가로지르는 광안루 호수에는 많은 잉어들이 살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이 잉어는 다산의 상징으로 자손의 번창과
남원고을의 부흥을 염원하는 희망을 담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원이 담긴 또 하나의 상징물, 바로 자라속인데요. 남원고을에서 화마를 몰아내는 수호신의 의미로 호수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송강 정철은 호수에 3개의 섬을 만들어 도가의 이상향인 삼신산을 현실 세계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네. 산이 복례산인데 네. 복례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쑥 봉자를 써서 3개의 섬 중 가운데 자리한 복례도, 이는 삼신산 중 하나인 복례산을 옮겨놓은 곳으로 복례산은 우리나라의 금강산을 상징합니다. 복례산의 그 의미는 쑥봉이 나오는 산 또는 그런 어떤 섬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은 불로초, 불사약이 나오는 그런 불로장생의 그런 어떤 거점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 복례산, 이 금강산에는 대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하는데 그 대나무를 심은 의미가 혹시 있을까요? 대나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쭉쭉 기세 있게 높게 펼치는 그런 어떤 생태적인 특성 때문에 청렴, 결백, 정직 그런 어떤 이제 가치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남원 고을의 관리들, 특히 목민관들의 그런 어떤 그 근무 자세라든지 심성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징 식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는 또한 우리들이 상서로운 그런 어떤 나무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봉황이 나타나서 태평성대에 이 대나무 죽순 열매와 이슬을 먹고 상서로운 그런 어떤 태평성대를 연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이제 성리학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나무를 맑을 청자를 써가지고 맑고 깨끗한 친구 이렇게 비유를 해서 풍계상으로 비유적으로 1등품에 가장 선호하는 상징수로 이렇게 뜰에 가꾸어서 심성수양을 했던 그런 어떤 지표식물이 되겠습니다. 호반의 북쪽 복례도 옆에 있는 또 다른 섬은 한라산을 뜻하는 영주도인데요. 이 영주라고 하는 의미는 바다 위에 높이 솟아있는 그런 어떤 신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경우에는 바닷가 멀리 펼쳐져 있는 그 제주도 한라산을 영주산에 대입시켜가지고 복례 방장 기록에 따르면 영주도를 조성하면서 누각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영주각은 1794년 남원부사 이만길이 재건한 것입니다. 영주도에 심어진 백일홍나무 역시 선비들이 좋아했던 나무 중 하나입니다. 교수님, 여기 백일홍 나무가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왔을 때 복례산에는 대나무를 심어놨잖아요. 그러면 이곳 영주산에도 이 백일홍을 심어놓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의미가 있나요? 이 배롱나무는 생태적인 특성이 100일 동안 오랫동안 꽃이 피우기 때문에 목백일홍이라는 그런 어떤 별칭이 붙어 있고 공식적인 명칭은 배롱나무가 되겠습니다. 꽃이 피는 100일 동안의 특성 동안 꽃이 피고 지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어떤 가치를 반영해서 일편단심 충신의 그런 어떤 가치를 이 나무 속에 담아 놓은 그런 어떤 상징 수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나무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껍질이 벗겨져 있는 속살을 드러나는 그런 어떤 생태적인 특성 때문에 표리부동하지 않고 고진감래의 그런 어떤 가치들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특성들을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오랫동안 100일 동안 꽃을 피우기 때문에 여름철에 또 다른 무릉도원, 선경의 세계 이런 것들을 풍광으로 펼쳐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호반의 동쪽 세 번째 섬인 방장도. 이 섬은 삼신산 가운데 지리산을 상징하는데요. 이곳에 소박하게 자리한 방장정은 1964년에 건립됐습니다. 한자 어휘로는 이 땅에 펼쳐진 삼신산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신산, 그래서 방장선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방장선도는 봉황이 너울거리는 가장 성스러운 산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게 되고,
우리 한반도에 펼쳐진 대표적인 명산 지리산을 방장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섬에는 버드나무가 참 많이 있네요. 네, 이 버드나무는 이 수령 연륜을 볼 때 아마 이 신산을 처음 조성할 때 심어졌던 나무로 판단되어지게 되는데, 버드나무는 도가적인 이상향의 세계와 연계되어서 풍류적인 그런 어떤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생육적인 특성에 그 끊임없는 그런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버드나무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들이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또한 이 버드나무는 버들가지가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어떤 정경을 비유해서 나쁜 기운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함께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상세계인 호수를 중심으로 많은 나무가 광활루원 곳곳에 심어져 있는데요. 이런 나무마다 성리학적 세계관과 도가의 이상향을 갈망하는 선조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의미가 담긴 상서로운 나무들을 학자수라고 하는데요. 이 느티나무도 학자수에 속합니다. 이 나무가 느티나무인데요. 한자 어휘로는 나무 목변에 귀신 귀자를 써서 웅장한 자태를 통해 가지고 귀신을 쫓는 그런 어떤 나무의 상징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이 나무는 학자수의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처음에는 볼품이 없지만 시간이 가면서 웅장한 그런 어떤 자태들을 보이기 때문에 학자와 같은 그런 어떤 품성을 닮았다 해서 학자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칭이 붙어 있게 되는데, 이러한 느티나무와 회화나무 이런 것들은 서양에서도 스칼라 추리, 학자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티나무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여름에 노란색 꽃이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은 우주의 중심, 우주의 중심목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있고, 이 느티나무 꽃 괴화를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해서 먹게 되면은 영롱해지고 눈이 침침해졌던 눈이 맑아지는 그런 영안의 그런 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학자의 그런 어떤 공간, 그런 정원에는 이 느티나무가 아주 제격인 그런 상징 수종이 되겠습니다. 어린 학童들을 가르치며 사용한 회초리도 이 느티나무 가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들이 심어지고 호수도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큰 정원이 조성됐는데요. 특히 이곳 광활루원은 궁궐에서 만든 정원, 또 개인이 가꾼 정원과는 다르게 남원 관아에서 직접 조성하고 관리한 관아 원림이란 점이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전통시대 때, 특히 조선시대 때 부, 목, 군, 현 지방 관아에서 경영한 이러한 원림들은 거의 다 훼손되고 멸절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 이 광활루원의 그런 경우가 이 동네방장 삼신산의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강활루 루각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형경관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역사문화 경관이자 관아 원림의 독보적인 그런 공간 장소성들을 이곳에서 우리들이 직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담양에는 송강 정철 선생의 숨결이 있는 치경정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담한 정원이 조성돼 있는데요. 바로 소쇠원입니다. 이곳은 조선 중기 양산보가 기묘사화로 스승인 조광조가 사약을 받자 고향으로 낙향에 지은 대표적인 개인 정원인데요. 인공미를 강조했던 고려시대 정원과는 달리 자연 그대로의 멋을 살린 조선시대 정원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상향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원의 모습인데요. 양산보는 이곳에서 학문을 닦으며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 자연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광활루원도 소세원처럼 이상향의 세계가 반영된 정원인데요. 하지만 소세원과 다른 점은 광활루원은 남원 관아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개인 용도가 아닌 관아의 행사나 공적인 목적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관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또 연회라든지 또 뭐 기타 이 모임 같은 거 이런 것이 아마 여기서 전부 다 이루어졌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름철에는 이 굉장히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고 겨울철에는 이 공간을 쓰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문이 많이 있죠. 이 문을 분합문이라고 합니다. 예, 분합문. 그런데 이 문을 내리게 될 것 같으면 여기가 이 닫혀진 이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겨울철에 이렇게 사시사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남원 관아에서 관리한 광활루원. 그 아름다운 풍경은 전국적으로 소문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는 명소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광활루에 올라 펼쳐진 풍광을 감상하며 그 소감을 글에 담았는데요. 지금도 이곳 광활루엔 선비들이 남긴 시 170여 편이 편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편액이 정말 많이 있네요. 아, 그렇죠. 광통루가 생긴 이후에 바로 시인 묵객들 또 유명한 벼슬아치들이 여기 와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시심이 절로 우러나서 한 수씩 써낸 것이 이렇게 많은 양을 걸어놨죠. 예, 강희맹 어른은 1424년생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남원의 광활루를 그대로 표현한 글입니다. 저 내용을 보면은 지명 남국 광활루, 그러니까 이 명승호로 잘 알려진 남쪽 지방의 광활루에 6월 등림 권력추로다. 6월 달에 이 누에 올라와 보니까 서늘하기가 지금 현재 가을이 곧 되려고 하는 것 같구나.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조선 전기에 뛰어난 문장가였던 강희맹. 그는 광활루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명승으로 알려진 이 남녘의 광활루를 6월에 오르니 가을 기운이 뼛속에 스며드는 듯하구나. 개수나무 그림자가 호련히 비쳐오니 하늘이 가까운 듯하고 아름다운 난간 모서리에 견우성이 지나가네. 또한 이곳에 호수를 파고 세 개의 섬을 만든 송강정철도 광활루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정철 선생은 남원에 오시면서 관찰사로 계실 때에 그 참새가 방앗간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여기에서 한 수 읊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청 은하 농명을 그랬는데 넓고 길게 뻗쳐 있는 은하수는 밝은 달을 희롱하고 언덕에 심어진 대나무는 맑은 바람을 이끌어오는구나. 1년에 한 번 이곳 남녘을 순행하며 백성을 어루만질 적에 다만 맑은 바람과 밝은 달빛만 있었다네. 또 이곳 광활루는 많은 선비들이 모여 시심을 다투던 백일장이 열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호산 이기식 선생 시가 있는데 그 시는 내가 봤을 때 이건 시인들이 모여가지고 한시 백일장 해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장원식 아니냐. 왜냐 뜻이 아주 참 멋지고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작교가의 수양버들은 사람을 전송할 때 꺾어주다 보니 남은 것이 없네. 명년에 꺾어줄 가지가 없다고 말하지 마오. 봄이 오면 꺾인 곳에서 다시 새로운 가지가 자랄 것이니. 이곳에 걸린 시의 대부분이 광활루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경치를 읊은 건데요. 사모하는 임을 생각하며 못다 이룬 사랑을 노래한 기녀들의 작품들도 있어 눈길을 끕니다. 광활루를 찾은 많은 사람들은 깊은 밤 떠오른 달을 보며 시심을 달랬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경치를 찬양한 시인의 마음, 또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의 마음, 그리고 기녀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도 아마 이 달은 모두 듣고 있었을 겁니다. 더위가 물러간 밤, 이곳 광안루원에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할아버지도 돌았어? 뭐요? 나는 그새님 보기만 해도 우라가 찜했는데. 어디에? 남원 시립국악단원인 은원 씨가 주인공으로 참여한 이 창극은 오늘이 소설한 작품인데요.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까지 평안한 날이 계속되길 바라며 평민들이 불러온 노래입니다. 도공의 손녀인 칠금. 그녀는 양반의 신분이지만 도공의 길을 택한 남편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요. 하지만 정유재란이 일어나 외적이 남원성을 침략하면서 칠금은 죽고 도공인 남편은 일본으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유재란 당시 외적의 제1 목표는 전라도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충지인 남원성을 가장 먼저 침략하는데요. 3일 동안 계속된 남원성 전투는 수적 열세 때문에 결국 패배로 끝나고 남원 전역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원 읍성 내 그 명나라군과 조선의 3,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백성들까지 합쳐서 한 4, 5천 명 되는 그 백성과 그 읍성을 둘러싼 일본군 5만 6천 명이 싸운 거의 10대 1의 전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3일간 8월 13일부터 해서 16일까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그 결과 거의 1만여 명에 달하는 남원의 백성들, 민관이 다 이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중요한 문화재들, 남원의 문화재들이 다 불타게 되는데요. 그 광안루도 그때 이제 불탔던 거죠. 1419년 황희정승의 광통루로 시작해 명승지로 자리매김했던 광안루와 광활루원. 그러나 정유재란의 불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곳 광안루는 약 600년 전에 그러니까 올해로 600년이 됐어요. 그동안 문화재 보호를 위해 입장이 제한됐던 광안루의 문이 건립 600주년을 맞아 한시적으로 개방됐습니다. 정유재란 당시 소실됐던 광안루.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 곁에 남아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남원 읍지인 용성지에는 광안루 재건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을충년 가을에 내가 이곳 부사로 왔을 때 각 구획들이 매몰된 것에 분개하였으나 중건코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모든 경대부들에게 묻고 백방으로 꾀하여 제목을 구하고 돌을 채취하여 다음 해 정월부터 일을 시작. 여름 윤달에 준공을 보게 되니 무릇 7개월이 소요되었다. 정유재란 2년 뒤 남원부사 원신이 광안루터에 작은 누각을 세웠으나 세월이 흘러 폐허가 된 것을 1626년 남원부사 신감이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고증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한 건데요. 광활루 현판도 신감의 조카 신익성이 쓴 글씨입니다. 남원부사 신감의 노력으로 불에 타기 이전의 모습을 되찾은 광활루와 광활루원은 다시 남원 사람들 곁으로 돌아왔는데요. (1872년) 제작된 남원부 지도. 이 지도를 살펴보면 남원성과 광활루의 위치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비교적 상세히 그려졌기 때문에 그 당시 광활루와 광활루원 주변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광활루 주변에는 시장과 민가들이 자리해 있는 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광활루원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했을 뿐 아니라 남원 사람들의 삶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는 시장이 있었는데요. 그 시장거리를 호석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이름이 붙게 된 흔적이 지금도 광활루원에 남아 있는데요. 이건 호석이라고 하는데요. 저쪽에 수지면 고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견두산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들깨떼들이 한번 울을 때마다 남원에 큰 재앙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전라관찰사이신 이서구 관찰사님께서 여기 남원부사한테 이렇게 명을 내려서 풍수비보죠. 그러니까 막고 보호해주는 역할로 개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은 호랑이뿐이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를 세워서 견두산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그런 재앙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여기를 호석거리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 이제 여기가 성박시장이었어요. 강활루가 성밖에 있었잖아요. 네, 성박시장. 그래서 우리 남원에는 성안시장과 성박시장이 있었어요. 성박시장에 이 호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호석거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광활루도 그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정면 5칸, 측면 4칸이었던 광활루에 1795년 남원부사 이만기가 익루를 증축하게 됩니다. 익루는 평상시엔 연회에 참여하는 악공들의 대기실로, 겨울에는 시문객들이 추위를 피하는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1877년) 광활루를 대대적으로 중수하고 호남 제1루와 개관이라는 현판을 건 남원부사 이상업. 이는 광활루가 호남 제1의 누이며 달나라 개수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원씨가 들어가고 있는 곳은 광활루가 기울어지자 고종 때 남원부사 이용준이 가설한 계단식 현관입니다. 이곳은 월랑이라고 하는데요. 고종 때 이 강활루가 너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기울게 돼요, 북쪽으로. 그랬을 때 우리 남원에 사는 추대목이라는 분이 최초에, 우리나라 최초죠. 현관식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월랑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상으로 구경을 가는 그런 계단이기도 합니다. 이 월랑에는 원래 이 추대목이라는 분이 암자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지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세세하게 많은 조각들을 이렇게 했고요. 저기 코끼리가 2마리 보이네요. 그렇죠. 예, 암수예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코끼리는 불교에서는 수호신으로도 이렇게 뜻하고 우리는 힘이 가장 센 짐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월랑을 튼튼하게 이렇게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랑까지 갖추면서 광활루는 평양의 부병루, 밀양의 영남루, 진주의 촉성루와 더불어 우리나라 4대 누각의 하나로 손꼽히게 됩니다. 하지만
광활루의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는데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하면서 이곳 광활루 역시 아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강활루는 아픔도 많았어요. 그래서 루 위에는 일본 사람들의 재판소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 밑에는 우리 독립투사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쓰였습니다. 감옥이요? 네, 1910년부터 1928년까지 18년 동안 이곳이 감옥으로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보시면은 그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런 여기, 거 예. 여기 문을 닫았다는 흔적이죠. 예, 근데 지울 수 없는 상처인데. 광활루 곳곳에는 아직도 당시의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일제의 정책에 따라 광활루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암흑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기둥 곳곳에서 당시 감옥으로 쓰인 흔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심해질수록 우리 것을 지키려는 남원 사람들의 민족의식도 강해졌는데요. 춘향의 굳은 절개와 정조를 기르는 춘향사당이 광활루 한편에서 당시의 저항 정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1931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건립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원에 이예기 최봉선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이 기생이 전국을 돌면서 이 공연을 하고 해가지고 뭐 부산에 있는 동네 권번이라든지 또 진주의 진양 권번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성 권번, 평양 권번 이런 데를 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모금 활동을 해서 이 사당을 만들게 되죠. 그때 당시에 남원의 그 유직급에 해당이 되는 이현순 선생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협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만들어지게 건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31년도에 이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남원에 올해 그 89회의 춘향제가 이루어졌는데 그 1회의 춘향제가 바로 그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이게 춘향 영령이군요. 서슬퍼런 일제 치하에서도 우리의 혼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남원 사람들. 그들이 있어 우리 민족의 자존과 소중한 문화유산인 광활루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광복 이후 광활루원은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갑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완월정이란 수중 누각이 새롭게 조성된 건데요. 달을 감상하기 위해 지은 완월정은 그래서 달이 뜨는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형님 소인문아니오. 예. 달나라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지은 이 누각에선 많은 공연들이 열리는데요. 밤에 열리는 이런 공연들 때문에 사람들은 천상세계 광활루의 매력에 한층 더 빠져들게 됩니다. 1971년 광활루원의 경역을 확대하면서 옥황상제가 사는 달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란 뜻의 청허부 정문을 세우고 이후 춘향 관련 시설도 들어서면서 광활루와 광활루원은 우리나라 국민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데요. 학생들이 즐겨 찾던 소풍 장소나 수학 여행지로 때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부부들의 혼례 장소 또는 신혼 여행지나 가족 여행지로서 많은 이들의 추억 한 편을 장식했던 광활루와 광활루원. 황희정승의 광통루로부터 시작해 건립 600주년을 맞은 올해도 여전히 아름답고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활루가 60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사실 광활루는 조금 관심 있게 보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와 도교 사상이 심오한 사상이 여기에 녹아 있는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 집대성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600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남원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환이나 삶을 같이 해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광활로 일제시대 때는 거기에 감옥소로 쓰이거나 재판소로 쓰이기도 했지요. 가장 그래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이 춘향의 사랑 이야기가 여기에 이 장소가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광활로가 있었기 때문에 춘향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춘향이 있기 때문에 광활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광활로가 더 많이 사랑받는 그런 곳인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이 광활로가 600년을 왔는데 우리 지금 현재 보물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제 국보로 신청이 돼서 아마 이제 머지않아서 국보로 지정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 많은 스토리를 담아내는 그런 저희가 기획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아니 전 세계인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의 보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적성 어찌 나를 늦은 안개 은원 씨가 부르는 건 이도령이 이곳 광활루에 올라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적성가의 한 대목인데요. 광활루에서 바라본 남원 일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느린 진양조 가락에 잘 담아냈습니다. 연기고 하체외난 인고대를 일러 있고 사각 벌루 분 주요난 황활 구가 이름이로구나 황활루도 좋거니와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의 무대였고 남원 사람들의 삶의 기쁨과 애환이 깃들어 있는 광활루와 광활루원. 뿐만 아니라 이곳은 신선이 사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천상의 세계를 갈망해온 선비들이 지상에 구현해 놓은 이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600년의 세월만큼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광활루와 광활루원. 앞으로도 변함없이 천상의 달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줄 겁니다.